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연일 전국을 돌며 유세 중인 후보들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2차 TV토론에 이어 법정 토론이 다음 주부터는 시작됩니다. TV토론에서 후보들끼리 서로의 공약과 발언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두고 후보들 간 혹은 정당 간의 팩트체크가 이뤄지던데요. 저희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논란이 된 정책과 발언들 팩트체크해보려고 하고요. 언론 분야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자, 공식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언론 분야 정책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기자들의 질문으로 언론 그리고 미디어계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죠. 이 토론회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했었는데요. 기자협회부의 김다라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차 대선 후보 TV 토론, 언론단체가 주최한 만큼 대선 후보들의 언론관, 그리고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기자님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당초 8일 개최를 준비했었는데, 여기에 4개 당도 모두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방식과 주제 등을 정하는 실무협상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국민의힘 측 인사가 주최사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당시 토론회 방송을 준비하기로 했었던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불참을 선언한 건데요. 그렇게 8일 토론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JTBC 기자들은 국민의힘 측 인사의 편향성 발언은 근거가 없다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양속하면서 편향성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한국기자협회가 각 정당과 추가 협상을 또 진행을 해서요. 종합편성 채널 4개사 그리고 보도 채널 2개사 이렇게 총 6개 방송사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를 11일에 개최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11일 당일에 후보들의 언론관 그리고 언론 자유 규제에 대한 견해 또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큰 사고 없이 토론회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4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각 후보별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데, 자, 우선 통합형 언론자유규제기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게 있었어요. 답변들이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통합형 언론자유규제기구가 어떤 건지 짚어보면요. 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언론단체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타율 규제보다는 스스로 규제를 해서 자정하겠다는 취지로 이 언론자율 규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까지 마련된 상태고, 11일 토론회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질문자로 나와서 자유규제기구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기자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 스스로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또 언론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립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현재 8개 언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언론 현업인 단체뿐 아니라 신문협회, 또 방송협회 같은 사용자 단체, 또 인터넷신문협회도 참여했고요.
언론 학계, 또 교수님들도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계가 한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언론 관련해서 이 질문을 처음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언론계에서는 뭐 범언론계적으로 이 네. 언론 자유 규제 기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후보들은 실제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토론회에서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자율규제기구에 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가짜뉴스는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 이렇게 또 규정하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자유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 최선이라고 또 말했고 안철수 후보도 자유규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규제 대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 단체들이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으로 자율규제를 하자라고 제안한 이 기구인데, 네. 그간 여당에서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그간 여당에서 나왔던 입장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지금 새 후보는 일단 언론 자율 규제 기구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만 좀 다른 입장을 그날 밝혔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짚어볼 수가 있나요? 이 토론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혹시 발언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마침 그 토론회 다음 날 윤석열 후보가 그 자신의 정책 홍보 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네.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자율규제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이 제도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언론계의 자유규제보다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더 비슷하고 그러네요. 자신 소속인 국민의힘 당론과 좀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할 때 국민의힘은 언론자유 위축 등을 들어서 좀 격하게 반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이날 윤 후보의 좀 발언이 끝나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의 발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자기 소속 정당의 또 입장과는 약간 서로 간에 배치되는 게 있는데 이날 사실은 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고 저희가 이렇게 이 이상 사실은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 기구에 대한 4명 후보들의 입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TV 토론 내용 중에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그 입장을 또 묻기도 했는데 네 후보들은 각각 어떤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네, 이 질문에도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할 때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서 이 공영성을 확보하자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이사진과 경영진을 구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래야만,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의 제1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또 심 후보 역시
국민이 이사 추천에 참여하는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 그리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도 이날 토론을 TV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언론 관련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후보별로 답변 시간이 1분씩밖에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윤 후보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답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좀 시간이 계속 가는데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 제한이 끝나버려서 네. 이렇게 이건 답변을 안 했는데 이렇게 봤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은 이 언론 단체에서 주최를 하면서 그동안 처음 있었던 TV 토론에서는 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정말 다방면의 주제들이 다뤄지면서 언론 관련해서는 사실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별다른 네. 문답을 하지 못한 채 토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맞습니다. 토론에서 사실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간 부족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고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데 그치고 그 토론 시간이 끝났는데요. 혹시 이번에 다뤄지지 못한 내용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언론계에서는 좀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언론 미디어 공약을 내놓지 못한다는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각 정당에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좀 보게 되면 언론을 포함해서 IT, OTT 같은 미디어 환경 좀 전반을 깊게 이해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좀 미디어 환경이 좀 급격하게 변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20년 전 제도를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방송법 같은 것처럼 좀 미디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나 포털 사이트 같은 플랫폼 사업자 관련 문제들은 좀 차기 정부에서 깊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언론 지형에서 요즘에는 포털의 독점적인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OTT 등장으로 인해서 방송사들이 일종의 외주 제작사처럼 되고 있는 네. 안타까운 현실,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네. 부분도 차기 정부에서는 좀 같이 얘기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네. 자, 기자님은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뭐 계속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밖에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까도 이제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토론회와 달리 기자협회가 주최한 거기 때문에 언론 관련 질문들을 그래도 몇 가지는 좀 포함할 수 있어서 네. 그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 네. 언론 말고도 좀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답변 시간에 이제 1분밖에 할애를 할 수 없는 그런 2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점에서 좀 아쉽고 사실 언론관이나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계속 아쉬움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깊이 있는 서로 간의 어떤 토론 이런 게 네.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자, 일단 저희가 남은 이제 법정 TV 토론이 있죠. 당장 다음 네.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를 보면 지난 3일에 지상파 3사가 주최했던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이자 법정 토론회 이전에 열린 마지막 토론회가 됐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TV 토론이 말씀하신 대로 오는 21일부터 경제 부문 그리고 25일 정치 부문, 다음 달 2일 사회 부분까지 이제 세 차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디어 관련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입장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저희가 부족하지만 기자협회보 김다라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협회보의 김다라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평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방송하는 굿모닝 굿라이프를 지난 2월 3일부터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굿모닝 굿라이프는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같은 시간 재방송이 되고 있고요. 자, 굿모닝 굿라이프 들어보시니 어떻던가요? 네, 굿모닝 굿라이프는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이웃의 똘똘한 돈 설계 전문가가 같이 마주 앉아 고민해주는 사랑방과 같은 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금융 지식과 관련된 팁을 친절히 알려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보험 관련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의 세계는 초심자에겐 특히나 어려운 난수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력이 높은 사람도 자신의 보험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자신할 수 없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굿모닝 굿라이프의 강점이 확실히 돋보입니다. 네, 재무설계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전의 굿모닝 굿라이프보다 최근엔 훨씬 진화된 구성을 보여줘 매우 고무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엔 한동안 막연히 보험은 무조건 비갱신이어야 한다거나 갱신보험은 무조건 나쁘다로 귀결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연령대별, 개인의 상황별로 갱신형 보험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보이는 갱신형 보험에 대한 청취자 다수가 가지고 있었을 풀리지 않는 큰 의문사항이었고 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상품을 왜 당국에서는 제재나 시정을 하지 않고 TV나 각종 다른 매체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귀한 돈을 그렇게 잘못 허비되게 놓아두나 하는 큰 불만이 있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런 명쾌한 정리와 관련 설명들로 의문이 해소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것을 초심자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세분화시켜 설명해 주어서 매우 친절하고 똑똑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더해서 이전에도 같은 형식이었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한 개개인들의 현실감이 느껴지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더 짜임새 있고 디테일한 금융상품 설계가 비슷한 상황의 청취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장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면 이것은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네, 굳이 욕심을 내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들어보자면요. 금융 전반에 대해 이해가 적은 청취자층에서는 설명을 잘 듣다가도 전문가의 설명 중 등장하는 어떤 용어나 기본 틀에서 이해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 진행 중 수시로 또는 중간중간에 짧은 설명들을 통해서 각주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한 사례자의 예를 들 때 연금 내는 돈을 지출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지출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층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고 중요 금융 용어를 정리 시간도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굿모닝 굿라이프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각 네네. 후보들의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 11일 있었죠.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좀 특이했던 게 토론이 진행된 130분 동안 민주당에서는 10차례, 국민의힘에서는 12차례 자체 팩트 논평을 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이런 시도가 좀 신선하기는 한데, 이 모두 상대 후보의 토론 내용 중에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반박성 내용이었고요. 네. 또 상대 후보의 답변을 놓고서 사실 여부를 따지는 정도면 좋은데 비난성 메시지가 적지 않게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제가 팩트체크를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팩트체크라는 용어가 원래 목적보다는 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 같은데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의 팩트체크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 팩트체크 아닌데. 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TV 토론을 보면서 이 후보들이 서로 발언을 하면 네.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떤 게 사실이고 거짓인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그럼 확인을 해보죠. 네.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에게 공격이 좀 집중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후보가 조건 없는 전작권, 즉 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몰아붙이면서 나온 건데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당시 토론회 발언 전문을 보면요. 그냥 환수하면 된다, 무슨 조건을 거치냐 이렇게 말했다가 미국과의 합의인 만큼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단어를 두고 두 당이 각각 해석을 좀 달리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미국과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조건, 즉 프리패스 의미보다는 미국과의 절차는 조건이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꼭 무조건적으로 하겠다 이런 네네. 뜻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합의 절차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조건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는 어떤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북한핵을 인정해주자 이렇게 발언했다는 건데요. 일단 찾아보니까 북한핵 인정하자 이런 똑같은 발언을 한 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민심에서는 이런 질의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11일 이 후보가 다부동 전도 전적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당시 발언을 찾아봤는데요. 이 후보의 발언은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에 수십 배 지출한다. 재래전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선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핵무기라는 현상 그리고 생존을 위해 개발했다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인정하다고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단 핵무기 인정하자라는 발언은 없는 게 맞고요.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런 발언이 인정하자고 한 거다라는 건 좀 과도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예, 좀 그러네요. 해석이 조금 앞서간 거.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관련 발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원전 추가 건설을 약속했다는 발언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해당 발언은 지난해 12월 29일인데요. 윤 후보가 경북 울진원전 부지를 방문했을 때 나왔고요. 당시 윤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범죄였다라면서 집권 후에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질문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원전 추가 건설이나 신규원전도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윤 후보는 원전을 추가로 지으려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권 후에 추가 검토를 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결국 윤 후보가 원전 추가 건설을 하겠다고 직접 밝힌 것은 아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질의가 있었죠. 원전 추가 네. 건설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러한 내용들이었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말은 네네. 사실이네요.
네, 원문 확인하면 사실입니다. 네, 발언이. 그렇군요. 자, 다음은 어떤 내용 팩트 체크할까요? 네, 가장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경선 당시 부인 김건희 씨 계좌를 전부 다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윤 후보가 지난 당내 경선 때인데요. 지난해 10월 20일 부인 김건희 씨의 2009년 12월 4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의 신한증권 거래 내역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때 윤 후보 측은 주가 조작을 한 이모 씨에게 2010년 1월 계좌를 맡겼지만 그의 5월 관계를 끊었고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에는 이제 공소시효 10년이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12월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계좌 자체를 공개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억지라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가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대신 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 도이치모터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랬죠. 예, 또 검찰이 시세조정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거래 금액 46억 원 중에 약 50억 원이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됐다. 이런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예, 결국 이후에 새로운 의혹이 나온 건데요. 이런 새로운 의혹에 다른 권 계좌들이 밝혀진다면 경선 당시 계좌를 다 공개했다는 건 거짓인 셈인데요. 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관련 계좌 다 공개했잖냐라고 말했던 것은 특정 증권사 한 군데의 거래 내역이었고 네. 지금 최근에 새로운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이 또 보도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 윤석열 후보가 당초 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던 부분인데 고고도 네. 미사일 방어 체계요, 사드. 네. 이 사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런 후보들 간의 주장이 좀 엇갈렸어요. 네. 특히 지난 1차 토론에서도 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양측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다시 반복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2020년 11월 2일인데요.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브룩스 전 사령관 인터뷰를 보도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관련해서 추가 배치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하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성주 사드에 우리나라 적어도 방어 시스템 결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이 추가 배치를 얘기한 건 아니다, 언급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그래서 브룩스 전 사령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이 해당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직접 확인을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결론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맞습니다. 이번 2차 토론에서도 했다 안 했다. 이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놓고 두 후보가 맞섰는데 네. 확인해 보니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는 사실이네요. 네, 자유아시아 방송은 그렇고요. 지금 브룩스 전 사령관 측은 지금은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발언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언. 그렇군요. RFA의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만 보면은 네.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선 후보 TV 토론 관련한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미크론 대확산 상황.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정부의 방역 수칙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확진이 의심될 경우에 그 시민들이 각자 자가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게 좀 현장에선 좀 혼란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네, 줄을 잘못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줄을 잘못 선다. 네.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일단 이 고령이거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가 이제 고위험군인데요. 네. 이런 분들만 PCR 검사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신속항원 검사는 이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전국 선별진료소나 뭐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있고요. 네. 일반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요게 여기에 쓰이는 게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일단 전문가용 일반용 구분이라는 차이와 함께 검사 방법 조금 다른데요. 네. 전문가용은 PCR 검사처럼 코 속 깊숙한 비인두, 즉 코와 목 뒤쪽까지 깊게 점막까지 찔러서 검체를 채취하는 데 비해서 이 일반용 자가검사 키트는 코 속 약 2cm 정도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제 코로나 3년째
한 번도 나 코로나 검사 안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는데요. 네. 어제 받았습니다. 아, 어제 처음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청정 지역에서 나오셨군요. 네네. 네. 저는 사실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선별검사소 같은 데 가서 받았던 거는 그 코 속에다가 PCR 검사요. 면봉 같은 거를 깊게 찌르는, 네네. 예, 그게 이제 PCR 검사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라는 거는 이제 보통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혹은 보건소 가면, 보건소나 뭐 선별검사소 가면은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한 2cm 정도 살짝 이렇게 코에 넣어서 그거를 시약에 네. 넣었다가 검사하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아마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정확도가 네.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뭐 음성이 나왔는데 며칠 후에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우선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은 이제 유전자 증폭을 거치는 건데요. 이 네. PCR 검사가 유전자 증폭을 거치는데 이거랑 달리 항원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 그 자체를 검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때 하면 정확도가 높고요. 많이 나오지 않을 때 하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검사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오늘 자가검사에서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하루 이틀 후 같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PCR 검사 좀 비슷한데요. 네. 최근 가족 4명 중에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한 명만 음성으로 나왔다가 며칠 후에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백신 접종한 상해 있는 어린이였고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 자가검사의 경우는 이제 원칙대로 잘 진행했는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도가 90%까지 이른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민감도 65.3%, 게다가 무증상 감염자에게서는 44%까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군요. 네. 근데 이 자가 진단 키트의 경우에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코 속에 이거를 이렇게 찔러서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겁도 나고 좀 불편하기도 해요. 네. 이 사용법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용법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면요. 일단 뭐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 하는 게 좀 더 잘할 것 같긴 한데요. 우선 검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또 필요하다면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서 오염과 감염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검체 채취는 양쪽 코 속 1.5에서 2cm 깊이에 같은 면목으로 각각 10회씩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10번이나요? 네, 10회씩. 그렇군요. 골고루 많이 묻어야 되는 거죠, 검체가. 사실 말이 2cm지 이게 사실 이렇게 자로 재보면 거의 코 끝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네,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식약처는 그래서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검사 전문 인력 있는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가검사를 했다라고 해야 그 선별진료소 가면 다시 PCR 검사를 해준다고 하던데요. 네네, 절차죠. 네. 자, 진짜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방역도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자가진단 키트 사용할 때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법 잘 숙지하셔서 성공률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